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블로그가 몇 개냐면 한 40개는 넘을 것 같아요. 매일매일 이걸 다 들어가진 않지만 그래도 최소 하루 3개 이상의 포스팅을 꾸준히 하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연매출 몇십억이 넘는 대표님들과 매일 꾸준히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지금까지 쌓아오면서 상위 노출이나 매출 향상에 좋았던 블로그 포스팅들이 있고 그렇지 않았던 글들도 있었는데요. 체험단과 기자단도 수백 개의 운영을 해보고 지역별로 업종별로 다르게도 해보고 또 정보송 글도 발행해보고 후기송 글도 발행해봤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저희가 가장 자신 있는 부분은 현재까지 저품질이나 누락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상향 그래프를 꾸준히 그려가며 성장하고 있다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모든 글을 키워드가 크든 작든 무조건 상위 노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상으로 거의 80% 이상은 상위 노출이 실제로 되고 있는 점도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블로그 글쓰기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을 준비하면서 이걸 무료로 공개하기 좀 아깝다? 이런 생각이 사실 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일단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누구한테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배운 게 아니라 제가 스스로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얻어낸 제 경험과 지식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 노하우를 굳이 이렇게 공개를 왜 하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서 정리하면서 같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블로그 글 쓸 때 모호했던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이해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많은 정보 꾸준히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구독자님들이나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많은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게 바로 상위 노출, 키워드 잡는 법, 그리고 세 번째가 블로그 글쓰기라고 하셨는데요. 지난 영상들에서 상위 노출과 키워드와 관련된 내용들은 어느 정도 설명을 자세히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블로그 글쓰기와 관련된 저희 노하우 36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시작에 앞서 대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포스팅을 작성할 때도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시작해서 디테일한 부분까지 컨트롤하는 흐름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원칙을 머릿속에 넣고 한번 시작해 보시죠. 자, 잠깐만요. 오늘은 제가 무료 이벤트를 하나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본 영상은 네이버 블로그 글쓰기에 관한 영상인데, 네이버 블로그 글쓰기를 잘 하려면 결국 네이버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문서를 잘 보고 그거에 맞게 발행을 해야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36가지는 대부분 네이버에서 말하는 공식적인 문서를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걸 하면서 제가 네이버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22개의 링크를 모아놓은 게 있습니다. 이 링크를 여러분들께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신청 방법은 본 영상을 끝까지 다 보시고 고정 댓글 링크에 가서 신청 링크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블로그 툴 25개를 공유해 드렸던 적이 있는데 700분이 넘는 분들께서 신청을 해주셨어요. 이번 자료도 보시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거고 이것들을 일일이 다 하나씩 찾기에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릴 거예요. 제가 모아놓은 거를 참고로 하셔서 여러분들 블로그 글쓰기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진짜 도움이 많이 됐다면 댓글로 감사 인사 하나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영상을 시청해 보시죠. 1. 글 쓸 때는 모바일 버전으로. 글 쓸 때는 모바일 버전으로 써야 합니다.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보를 검색할 때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하죠. 실제로 우리가 검색어 통계를 보면 대부분의 키워드들이 모바일 검색 비중이 더 높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글을 쓰는 우리도 모바일 버전에서 잘 읽히도록 써야 좋습니다. 글쓰기를 누르고 우측 하단에 가보면 모바일 버전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를 클릭을 해서 설정을 한 다음에 글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바일 환경에서 볼 때 거부감 없이 쭉 읽힐 수 있도록 써주시기 바랍니다. 2. 인용구 사용. 이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인용구를 적재적소에 잘 활용해야 합니다. 글을 쓸 때 인용구를 쓰는 곳을 정해놓고 써야 합니다. 문단을 구분할 때, 그리고 내용을 정리할 때, 문장을 강조할 때 이렇게 3가지 경우에 쓰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인용구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네이버 알고리즘이 우리 글을 보고 여기서부터 문단이 구분되는구나 라는 것을 인지하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문단을 우리는 인용구를 가지고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3. 키워드. 제일 중요한 게 키워드겠죠. 키워드를 몇 번 반복해야 좋다 이런 말들이 많이 있죠. 일단 제목에 키워드를 썼다면
그 키워드들은 포스팅의 앞부분에 최대한 한 번씩은 언급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전체적으로 골고루 나오는 것이 좋은데요. 키워드 반복은 글을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일반적으로 한 5에서 15회 사이로 쓰는 것이 좋으며 최대한 적게 들어가는 것이 사실 좋습니다. 키워드인데 적게 들어가는 게 되게 의아해 하실 수 있죠. 근데 어차피 글을 쓰다 보면 내가 의도한 키워드를 많이 반복하게 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좀 적게 쓴다 생각하고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4. 전체 글자 수는 1800자 내외. 글자 수가 너무 적거나 너무 많으면 좋지 않습니다. 특히 최소 300자는 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많이 쓴다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2500자를 넘어가는 글은 오히려 더 지수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글자 수를 셀 때는 그 기준은 네이버에다가 글자 수색이라고 검색하신 다음 공백 제외를 기준으로 그 글자 수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대략 1800자에서 2000자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5. 글자 폰트. 글씨체인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서체보다는 좀 더 가독성 있는 폰트를 쓰는 게 좋습니다. 폰트에 따라 블로그 퀄리티가 달라진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읽기 좋은 폰트로 쓰는 게 결국엔 우리 블로그에도 좋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우리 블로그에 오래 머물고 다시 찾아오게 되기 때문이죠. 요즘 많이 보이는 폰트는 나눔 명조, 마루브리 이런 것들도 있고 베이직한 것들은 나눔 고딕, 나눔 바른 고딕 이런 것들 중에서 골라서 쓰시면 좋습니다. 단 다시 시작해, 바른 히피, 우리 딸 송글씨와 같은 폰트는 저는 추천하지 않는 편입니다. 6. 글자 크기. 글자 크기는 기본 세팅이 15 크기로 되어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16으로 한 단계 정도는 키워서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PC와 모바일 둘 다 이 정도 돼야 가독성이 괜찮아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 다른 크기로 하고 싶다면 실제로 본인이 발행을 해보시고 모바일로도 한번 보시고 PC로도 한번 본 다음에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7. 글자 색상. 글자 색상은 최대 3종류를 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끔 보면 너무 화려하게 글이 써져 있는 포스팅들이 있는데 저는 사실 문장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방식으로는 색깔을 3가지 정도만 쓰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빨간색에다가 진하게, 두 번째는 검정색에다가 그냥 진하게,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노란 배경에다가 진하게 하는 것입니다. 가끔 그냥 단순 밑줄 표시하는 것도 쓰긴 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이 3가지 방법을 주로 쓰는 편입니다. 너무 휘황찬란한 글은 오히려 보기에 안 좋습니다. 또한 네이버 알고리즘이 글자 색과 효과도 다 파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성 느낌이 날 만큼 너무 많은 꾸밈은 좋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8. 정렬. 이거는 블로거마다 조금씩 다르게 활용들 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가운데 정렬로 쭉 해서 엔터를 많이 쳐서 발행을 하시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좌측 정렬로 하시기도 합니다. 문장마다 엔터를 2번 쳐가지고 문장을 각각 구분을 해주기도 하고 뭐 카테고리나 후기성이냐 정보성이냐에 따라 좀씩 다르게 쓰기도 하는데요. 저희는 전문직 브랜드 블로그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좌측 정렬로 해서 문장을 2-3개 정도는 이어서 문단의 형태로 작성을 하려고 하는 편이고, 그러나 문장이 너무 많이 이어지면 읽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한 2개에서 3개 문장만을 이어서 작성을 하고 문단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꼭 알아두셔야 되는 건 읽는 사람이 잘 읽히느냐, 가독성을 꼭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9. 맞춤법 검사. 글을 쓰다 보면 맞춤법, 띄어쓰기를 정확하게 지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저도 맞춤법에 신경을 많이 쓰지 않고 원고를 작성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맞춤법이 많이 틀리면 읽는 사람에게 거부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전문직 브랜드 블로그에 맞춤법이 틀려 있다면 그걸 보는 고객들이 신뢰가 좀 덜 가겠죠. 그래서 신뢰도를 깎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블로그 자체에서 제공하는 맞춤법 검사를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네이버 봇이 우리 블로그에 들어와서 포스팅을 볼 때 맞춤법에 맞게 작성이 되어 있어야 올바르게 정보를 긁어갈 수 있습니다. 네이버 봇은 표준어를 기준으로 정보를 가져갈 테니까요. 맞춤법 검사는 하는 게 좋겠죠. 10. 서론, 본론, 결론을 생각하자.
학교 다닐 때 글의 문단 구분에 대해서 많이 들었었죠. 저도 교사를 할 때 학생들 글쓰기를 가르칠 때 수도 없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이거는 인류가 계속해서 써왔던 방식이죠. 인류가 전통적으로 해온 방식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의 뇌가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문단 구조가 뇌의 사고와 맞다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글을 이렇게 써야 됩니다. 혹시 막막하시다면 구체적으로는 이런 방법을 쓰시면 됩니다. 문단을 5개로 나눕니다. 11. 문단을 5개로 나누고 문단마다 글자 수는 한 400자 정도로 맞추면 됩니다. 문단을 총 5개로 구분을 하는데 첫 번째는 서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본론 1, 2, 3 그리고 마지막은 결론입니다. 그래서 각 문단의 글자 수가 400개가 되면 4, 5, 20 해가지고 2000자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2000자의 글을 문단 5개로 구성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고요. 문단 하나는 400자면 한 문장이 한 8개에서 10개 정도 들어가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장이 일반적으로 한 40에서 50자 정도로 구성되기 때문이고요. 그거 이상 넘어가는 문장이 되면 길어지고 그러면 비문이 생기기가 쉽기 때문에 문장은 최대한 그렇게 끊어서 쓰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12. 서론은 주제, 키워드를 꼭 언급해주기. 모든 컨텐츠는 첫 부분이 중요합니다. 블로그 글은 사실 원하는 정보를 사람들이 스크롤을 쭉 내려서 그 부분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은 자유롭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부분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딱 들어왔을 때 이 글이 잘 써져 있구나, 글에 대한 인식을 바로 받는 부분이 바로 첫 부분이기 때문이죠. 또한 우리는 네이버 보시, 네이버 알고리즘이 우리 블로그에 자꾸 온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이버 보시 서론 부분을 통해서 이게 제목과 연관 있는 글이구나, 또 주제와 관련 있는 글이구나 라는 것을 인지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제목에 쓰인 주제나 키워드를 한 번씩은 앞부분에서 언급해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13. 유사문서.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을 보시면 네이버에서 실제 유사문서 판독 시스템이라는 것을 작동시킨다는 걸 알 수 있죠. 원본 글과 복사 글로 구분해서 보여주는 시스템이고 유사문서를 발행한 그 블로그와 포스팅에 페널티를 줍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어디선가에 문장을 그대로 긁어오는 행위는 절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안내가 2018년도에 되어 있었으니까 지금은 더 고도화되었겠죠. 이 표절률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카피킬러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체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14. 유사 이미지. 저작권법에 위배되는 이미지, 유해 이미지는 너무 당연하게 피해야겠죠. 이미지가 너무 작거나 비율이 길거나 납작해도 썸네일에 노출이 안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썸네일은 1:1 비율의 사진을 많이 쓰는 편인데 이게 제일 마음 편하고 깔끔합니다. 또한 동일한 이미지를 여러 포스팅에 쓰는 것은 블로그 자체의 유사도를 올릴 수 있으니 안 좋은 영향을 줍니다. 다만 적절히 사용하는 것은 괜찮긴 합니다. 또한 상위 노출을 위해 억지로 이미지 개수를 많이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저희는 최소한 5개 정도는 넣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화질이 낮은 이미지보다는 파일 크기가 크고 화질 좋은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밝히고 있죠. 그렇게 넣으면 좋은 지수를 먹고 노출에도 유리합니다. 이미지 중에 홍보성 문구로 제작한 이미지나 전화번호가 들어가 있는 사진, 이미지는 좋지 않습니다. 본문과 관련 없는 이미지도 안 좋다라는 것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꼭 반복해서 넣어야 하는 이미지는 히든 이미지를 넣는 방식으로 넣으면 되긴 합니다. 이 방식은 히든 이미지라고 검색을 조금만 해보시면 나오니 저는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 이미지 검색 노출을 위한 팁. 네이버 검색에 대해 약간 설명을 드리자면 네이버 상에서 검색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사실 있는데 저희가 주로 쓰는 거는 사실 가장 메인인 통합 검색입니다. 우리가 네이버를 켜서 바로 검색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통합된 화면을 보여주는 것이고 여기에 1페이지에 노출되는 것이 바로 상위 노출이라고 합니다. 반면 이미지 탭을 여기서 클릭을 해서 검색하는 것을 이미지 검색이라고 하죠. 여기서 이미지 자체가 사람들 눈에 확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들에게 클릭 받기가 좋겠죠. 여기서 검색 노출을 잘 되게 하면 더더욱 좋을 것이고요. 여기서 검색 노출을 잘 되게 하는 3가지 팁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이미지가 있는 주변에 연관성 있는 정보를 배치하는 것입니다. 즉, 꽃 사진이 있으면 꽃과 관련된 내용을 주변에 쓰라는 겁니다. 두 번째, 사진 아래에 있는 설명을 캡션이라고 하는데 이 캡션 영역에 검색 노출되고 싶은 키워드를 써 넣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사진을 저장할 때 파일명도 해당 키워드를
키워드를 쓰면 좋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미지 넣을 때 이런 것들 모두 다 신경 쓰면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는데요. 최대한 이 내용을 알고 반영을 하되 너무 비효율적이라면 선택적으로 활용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16. 링크. 기승전 링크로 모든 블로그 포스팅에 링크를 삽입하는 경우 방문자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고 스팸 문서로 분류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쿠팡 파트너스 링크를 네이버에 쓰면 저품질에 쉽게 빠지는 것이 예로 들 수 있겠죠. 또한 다른 문서에 있는 링크를 복사해서 블로그에 그대로 붙여넣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URL이나 스크립트가 링크에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의도하지 않았지만 스팸 문서가 될 수 있으니 링크를 복사했다면 먼저 메모장을 한번 거친 다음 그 다음에 다시 복사해서 쓰는 것이 제일 깔끔하고 좋습니다. 지금까지 게시글의 미노출 그리고 블로그의 저품질과 직결될 수 있는 유사 문서나 유사 이미지, 링크 이 세 가지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상위 노출과 직결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블로그를 운영하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봐야겠죠. 지수가 낮아도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방식으로 글을 쓴다면 나보다 높은 지수의 블로거가 쓴 글보다 위에 노출이 가능합니다. 17번부터 20번까지 딱 4가지를 기억해 주세요. 17. 자기만의 기준으로 해석하고 분석한 글. 온라인에서 어떤 정보를 검색해보면 그저 그런 비슷한 글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차별화된 진짜 분석이 들어간 글은 존중받아야 마땅합니다. 결국 한마디로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사용자 중심으로 글을 쓰라는 의미입니다. 네이버가 이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화장품 리뷰를 한다고 했을 때 나만의 분석 기준을 삼아서 글을 써 내려가라는 것입니다. 분석할 때 첫 번째 기준은 화장품의 외관, 두 번째는 언박싱 정보, 세 번째는 제품을 사용하는 모습, 사용하는 팁, 3가지 이렇게 남들이 하지 않는 분석 기준을 내가 사용해서 글을 쓴다면 상대적으로 양질의 글이라고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 그 기준을 구분할 때 사용하면 좋을 게 있습니다. 바로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인용구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아마 이미 상위 노출을 잘하고 있는 블로거분들은 대부분 이런 형태로 글을 쓰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제 경험상에도 실제로 지수 높은 블로그를 잡을 수 있는 스킬입니다. 준체 5나 6 정도의 블로그로 최저가 블로그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18. 전문성이 있는 블로그 그리고 전문성이 인정되는 글. 블로그 자체의 신뢰도가 높아지면 더 위로 네이버가 올려줍니다. 특정 분야나 카테고리에서 전문성이 있는 글을 꾸준히 써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블로그의 전문성을 C랭크라고도 이해하면 좋은데요. 특정 카테고리 주제에 꾸준히 관심을 갖고 양질의 글을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글 자체가 긴 호흡으로 전문성 있는 글이라면 그것만으로도 좋은 영향을 받습니다. 사실 오래가는 콘텐츠는 그만큼의 깊이가 있죠. 사람들도 글을 읽다 보면 이걸 쉽게 알아보죠. 실제로 제가 운영하는 백도 마케팅은 전문성과 C랭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글을 긴 호흡으로 차곡차곡 퀄리티 있게 쌓아갑니다. 글의 퀄리티와 깊이를 다른 마케팅 업체들과 차별화된 포인트로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19. 내가 직접 체험하고 맛본 것을 상세하게 소개한 글. 여기서 포인트는 내가 직접 체험했다, 내가 직접 맛봤다 라는 부분이죠.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 쓰인 글을 사람들이 광고성으로 인식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 글은 유용한 정보를 주지 못할 확률이 높겠죠. 여기서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팁은 검색하는 사람의 질문의 의도를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질의 의도라고도 표현하는데요. 글의 연관도랑도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그 검색한 사람의 그 의도를 파악해서 글을 쓰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명 짓기라고 검색한 사람들은 실제로 회사명을 지으려는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찾고자 하는 정보들을 위에다가 네이버가 배치를 해준다는 겁니다. 또 다른 예로 세무기장료라는 키워드는 세무기장 비용이 실제로 얼마인지가 나타나 있는 글을 우선적으로 위에 노출시켜준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내용에 그 질의 의도에 대한 답이 들어가 있는 글을 써야 된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20. 본인의 상품 정보를 정직하게 사용자 중심으로 홍보한 글. 사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아마 사업을 실제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렇게 설령 광고주가 직접 작성한 광고성 포스팅이더라도 사용자 중심으로 정직하게 쓴 글은 우선적으로 노출될 수 있다라고 네이버는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홍보를 위해 쓰실 텐데 이 내용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광고주가 쓰더라도
하더라도 관점 자체를 사용자 관점에서 쓰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방금 말씀드린 17번부터 20번까지 4가지는 실제로 글을 쓰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이걸 모르고 쓰면 아무리 열심히 긴 글을 써도 노출은커녕 저품질이나 저기 안드로메다 있는 글이 될 수 있습니다. 좀 추상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지금부터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21. 글의 논리 구조와 서론은 이렇게. 글을 쓸 때는 그래서 전체적인 논리 구조를 먼저 생각하고 쓰는 것이 좋습니다. 글을 쓸 때 개요를 짠다는 말 들어본 적 있죠. 지난 1편에서 말씀드린 것과 어느 정도 통하는 내용인데요. 문단을 총 5개로 구분하고 각 문단을 400자 정도로 생각하고 쓰면 좋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서론에는 주제나 키워드를 한 번씩 언급해 주자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22. 본론은 3개의 문단으로 생각하자. 본론은 기본적으로 총 3개의 문단으로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정보성 포스팅에 조금 해당되는 내용이기도 하고 3개 말고 4개나 5개로 쪼개도 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3개라고 생각하고 쓰는 것이 글을 쓸 때 에너지를 좀 덜 들고 로직에 맞게 쓰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제목에서 정한 내용들을 3개로 쪼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각각을 한 문단으로 쓰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글자 수는 총 서론, 본론 3개, 결론 이렇게 해서 각각 400자씩 해서 총 2000자 정도를 맞추면 좋고요. 단 후기성 글, 즉 맛집 리뷰, 제품 리뷰 이런 것들은 본론을 3개로 쪼갠 것보다 좀 더 잘잘하게 쪼개야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러한 후기성 포스팅들은 사실 글보다는 이미지에 좀 더 힘을 줘야겠죠. 23. 결론은 진짜 마무리를 한다고 생각하자. 결론에서는 서론에서 했던 것처럼 제목을 한 번 더 언급하고 마무리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포스팅 내용을 정리를 깔끔하게 해줘도 좋고 귀찮다면 좀 짧게 써도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 글의 마지막을 어떻게 해야 라고 딱 정해진 것은 사실 없기 때문에 여기는 너무 비중을 크게 두지 않아도 괜찮긴 합니다. 실제 최저가 블로그나 인플루언서 분들의 포스팅을 봐도 결론은 좀 빈약하거나 없는 경우가 생각보다 꽤 됩니다. 근데 다만 홍보성 블로그일 때는 마무리 부분에 매장이나 제품 홍보를 깔끔하게 좀 남기면 좋기도 하겠죠. 24. 금치거는 꼭 피하자. 금치거라는 것은 네이버 로직 이름 중에 리브라 로직이라는 게 있었을 때 그 해당 키워드를 쓰면 저품질 블로그가 돼버리는 그런 키워드를 의미합니다. 정확하게 이것이 금치거다라고 네이버 오피셜로 나와 있는 건 없지만 대략적으로 네이버가 싫어하는 키워드는 카테고리별로 존재하긴 합니다. 조금만 써도 쉽게 저품질에 빠져버리는 그런 키워드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금치거 검사라는 툴이 있긴 한데 이거는 정확도나 영향이 크지 않다라는 의견이 좀 더 많긴 합니다. 제 경험상도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요. 다만 글 쓰는 초반에 여기에 나오는 표현을 안 쓰는 훈련을 하는 용도로 쓰는 것은 저는 추천을 하고 싶고요. 로직에 맞는 글쓰기로 익숙해질 때까지는 이거를 써서 좀 내 원고를 가다듬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5. 지도. 자, 글을 쓰다가 맨 마지막에는 지도를 넣어줍니다.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특히 이걸 하시는 게 좋은데요. 플레이스에 내 사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다면 글의 마지막 부분에서 지도를 클릭해서 상호명을 검색한 다음 추가 버튼을 눌러서 넣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글의 마지막이 아니고 첫 번째나 중간도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 이 기능의 장점은 플레이스에서 블로그 리뷰가 플러스 1이 된다는 것입니다. 블로그와 플레이스 기능을 서로 연동해서 사람들이 우리 글을 보고 사업장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할 수도 있고 반대로 플레이스에 방문했다가 블로그 글을 보고 우리 블로그에 방문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업체 말고 체험단으로서 글을 쓰시는 분들도 이 기능으로 포스팅에 체험단 광고주의 매장을 걸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이버는 네이버가 제공하는 기능으로 서로 연결돼서 사람들이 네이버라는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계속해서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합니다. 26. 동영상을 매 포스팅에 한 개씩 꼭 넣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물론 넣는 게 좋을 수 있지만 매번 넣을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솔직히 어떤 정보를 얻으려고 블로그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은 동영상을 재생을 해보시나요? 진짜 내가 사려는 제품이나 체험에 대한 블로그 글을 찾을 때는 모르겠지만 일상적으로 글을 볼 때는 사실 누르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글을 보다가 GIF로 뭔가 움직이는 영상들이 있으면 그거를 보려고 잠깐 멈추기는
하죠. 동영상을 넣어야 노출이 잘 된다는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똑같은 영상을 매 포스팅마다 넣는 행위는 그래서 안 해도 괜찮습니다. 제가 기준을 딱 정해드리자면 내가 원하는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상위 노출되어 있는 포스팅이 1위부터 5위까지 있을 때 그 5개 중에 3개 이상의 포스팅에 동영상이 들어가 있으면 나도 넣고, 그렇지 않다면 넣지 않아도 됩니다. 27. 글자 수색이 좋은 툴. 구글 크롬을 쓰시는 분들 그리고 네이버 웨이를 쓰시는 분들 모두 사용할 수 있는 확장 프로그램입니다. 리뷰언즈 앤 서포터라는 프로그램을 깔면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이 실시간으로 글자 수를 카운팅 해줍니다. 제가 글자 수는 대략 몇 자 정도 쓰라고 했죠? 네, 1800에서 200자 정도가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기능을 활용하면 따로 네이버에서 글자 수색을 하지 않아도 내가 글을 쓰는 중간에 몇 글자를 썼는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쓰이는 숫자가 네이버 글자 수세기보다는 좀 더 숫자가 큰 편이라서 아마 여기서 1800자를 쓴다고 생각하고 쓰면 얼추 괜찮습니다. 이거는 사실 협찬이나 광고가 아니고 실제로 제가 유용하게 잘 쓰고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개발자님 감사합니다. 28. 글 수정하기. 오늘 영상의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정하는 것은 블로그에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카테고리 말고 블로그 글도 수정하면 안 좋다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이건 사실입니다. 실제로 글을 수정하면 순위가 흔들리게 되는 경험을 저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블로그는 수정이나 어뷰징 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데요. 상위 노출이 잘 되었다면 그 글은 최대한 수정하지 않는 것이 좋긴 합니다. 그러나 아직 발행한 지 얼마 안 된 포스팅은 수정을 해도 영향이 상대적으로 덜 한 것을 파악했습니다. 글이 제자리에 반영되는 데는 일반적으로 최대 24시간 정도가 걸리는데요. 그 시간 안에 2번 정도 반영을 하면서 자리를 찾아가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 테스트 결과 그 자리 잡는 그 시간 안에는 수정을 좀 해도 크게 상관없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사실 이거는 100% 이렇다라는 것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한 내용이기 때문에 좀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나 상위 노출이 이미 잘 되었거나 3, 4일 이상 지난 글은 웬만하면 안 건드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들어봤을 때 어떤 느낌이신지 좀 알겠죠? 29. 게시판 수정. 글이 하나 둘씩 쌓이다 보면 게시판에 뭔가 잘 차곡차곡 정리해두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막 쌓아놨다가 날 잡고 게시판 대공사를 하고 싶은 순간이 오죠. 그런데 이때 정말 신중해야 됩니다. 게시판 대공사를 했다가 내가 기존에 썼던 글의 상위 노출이 전부 다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이죠. 게시판을 수정할 때는 하나씩 조금씩 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게시판 이름도 한두 개씩만 변경하고 이동도 조금씩 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정도 간격을 둬서 하라는 말씀입니다. 게시물을 게시판으로 옮겨서 이사할 때도 웬만하면 많은 양을 한꺼번에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게시판 이동에 대해서 주의할 점을 하나 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30. 게시판 이동. 일단 오랫동안 잘 운영되어 지수가 높은 블로그는 현재 있는 그 상태 자체로 크게 건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게시판이나 글 수정을 아예 안 하는 것이 사실 좋은데요. 대행사들이 활용하는 블로그 말고 일반적인 개인이 쓰는 블로그는 그래도 본인이 매일 직접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게시판을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이러한 방법을 써야 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여기서 글 관리 열기를 클릭하고 이동할 게시글을 선택합니다. 이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많은 글을 한꺼번에 옮기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그리고 이동 버튼을 누르고 게시판을 선택한 뒤 확인을 누릅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게시판을 옮겨야 되지 직접 포스팅에 들어가 수정 버튼을 누르고 여기서 게시판을 옮긴 다음에 재발행을 누르는 것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31. 비공개와 삭제. 블로그 글은 삭제하는 것도 유의해야 합니다. 블로그 관리가 뭐 이렇게 피곤한지 모르겠지만 저도 저보다 경험 많은 분들로부터 이렇게 들었고 저도 실제로 해오면서 데이터를 쌓아온 것들에 대한 결과입니다. 이어서 설명을 드리면 비공개도 유의해야 합니다. 사실 여기까지 설명을 하다 보니 네이버 블로그를 이렇게까지 조심히 다뤄야 하는 기본적인 개념을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드리는 설명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네이버 보시라고 하는 알고리즘이 우리 블로그를 일정 주기로 방문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이때 딱 들어왔는데 갑자기 그 블로그가 원래 있었던 모습 말고 너무 많이 뭔가가 바뀌어 있으면 이 네이버 봇 알고리즘이 느끼기에 여기 좀 뭔가 이상한데? 라고 낌새를 차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 아이가 학교에 갔다 왔는데 그 사이에 집안 가구 배치랑 구조가 막 다 바뀌고 자기 방 위치도 다 달라지면 아이 입장에서는 좀
좀 혼란스럽겠죠. 뭐 이와 비슷한 이치입니다. 비공개와 삭제도 너무 많은 것들을 한꺼번에 하면 사실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좋지 않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또한 비공개한 글은 네이버 블로그 지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삭제보다는 그냥 비공개로 돌리는 것이 낫습니다. 저도 글을 삭제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그냥 삭제하고 싶으면 비공개로 돌려버립니다. 비공개와 삭제 이 둘이 미치는 영향은 사실상 같기 때문이죠. 32. 댓글. 자, 네이버 블로그를 비롯한 모든 SNS 플랫폼은 계정의 활성도에 점수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유튜브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좋아요를 많이 누르고 댓글을 남기면 그 영상이나 채널이 어떻다라고 알고리즘이 판단할까요? 당연히 좋다고 생각하겠죠. 이슈성이 있다고 생각을 할 것이고요. 네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댓글이 달리면 활성화되는 글이라고 인지를 합니다. 그런데 댓글이라고 모두 다 좋은 건 아니죠. 블로그를 하다 보면 광고 댓글 엄청 많이 달리잖아요. 이런 것들은 직감적으로 별로 안 좋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이런 게 안 좋다는 그 구체적인 원인은 사실 이런 계정들은 들어와가지고 댓글만 기계적으로 달고 나가버리는 매크로를 쓰기 때문에 우리 블로그의 체류 시간을 깎아먹게 됩니다. 그렇다면 좋은 댓글은 어떤 걸까요? 나와 서로 이웃인 블로그가 들어와서 이 글의 내용과 관련된 댓글을 밑에 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글의 주제가 강원도 아이랑 가볼 만한 곳이라면 댓글이 와 강원도 아이랑 가보기 좋은 곳이네요. 저도 나중에 가보고 싶네요. 라고 다는 것이 그냥 막 다는 것보다 더 좋은 점수를 먹는다는 거죠. 33. 스크랩. 좋은 글을 보면 어떻게 하고 싶나요? 저장해두고 또 보고 싶죠? 옛날 싸이월드에서 퍼가요 하트 이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러한 스크랩은 그 글의 퀄리티가 높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네이버도 이것에 가점을 줍니다. 스크랩이 주는 영향은 아까 말한 댓글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지수를 올리고 싶다면 스크랩 기능을 잘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34. 대가성 문구. 몇 년 전 대가성 문구가 없어서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죠. 그 당시 유명 인플루언서, 유튜버들도 뉴스에 나오기도 했는데요. 네이버 블로그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대가를 받고 작성한 포스팅은 그 표시를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네이버 오피셜로도 이를 안내하고 있는데요. 대가성 표기를 희미하게 속이지 말고 일괄적으로 표기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신고나 모니터링, 알고리즘에 의해 게시글이 미노출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라고 말이죠. 35. 전화번호 넣는 법. 사업장의 블로그를 운영할 때는 전화번호를 노출해야겠죠. 어차피 블로그도 영업과 광고의 수단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이죠. 지난 2강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화번호가 들어간 이미지는 좋은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딱 필요한 데만 넣으시길 바랍니다. 매 포스팅마다 전화번호를 넣으면 안 됩니다. 전화번호는 딱 3군데에 넣으면 좋은데요. 첫 번째는 블로그 위에 나오는 스킨입니다. 스킨에 디자인 작업을 하면서 여기에 전화번호를 눈에 잘 띄게 넣으면 좋습니다. PC와 모바일 각각 다르게 해서 잘 넣어야 합니다. 둘째, 프로필 소개란에 넣으세요. 모바일 버전은 바로 전화 걸 수 있게 클릭도 되니까 그 부분을 꼭 입력해 놓으면 좋습니다. 모바일로 입력할 때는 네이버 블로그 앱으로 로그인을 해서 입력을 해야 가능합니다. 셋째, 게시글 내에 넣을 때는 클릭해서 전화 갈 수 있도록 넣으세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게시글에 링크를 딱 클릭하면 전화로 바로 이어질 수 있게 하라는 겁니다. 그 방법은 URL 입력하는 칸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TEL 땡땡 하고 그 뒤에 번호를 입력하면 스마트폰으로 블로그에 접속했을 때 바로 눌러서 전화 갈 수 있게 세팅이 가능합니다. 사진에도 링크를 이런 식으로 연결하면 사진을 클릭했을 때 바로 전화로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36. 발행하는 법. 자, 글을 다 쓰고 발행 버튼을 딱 누르게 되면 이런 화면이 뜨죠. 여기서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카테고리, 즉 게시판을 선택을 하고 주제를 선택해 줍니다. 공개는 전체 공개, 발행 설정은 모두 다 체크를 해주시고요. 태그는 한 5개에서 6개 정도만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많이 넣으면 사실 정신 좀 사납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거의 대부분 예약 발행을 통해 시간을 정해놓고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컨트롤하기도 좋고 규칙적으로 운영을 하기도 좋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지사항으로 등록 버튼이 있는데요. 공지로 위로 띄우기 위해서는 이 버튼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공지로 띄울 글을 미리 생각해서 이 버튼을 활용해서 우리 블로그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이 글을 모두 볼 수 있게 공지로 띄우는 방법을 쓰면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장장 36가지에 걸쳐서 글쓰기와 관련된 팁들을 전달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긴 시간을 할애해서 팁을 나누게 된 계기는 많은 분들께서 글쓰기에 어려움이 있어서라고 1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완전 초보 시절 블로그 글 하나 쓰는데 5시간 걸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썼는데도 검색 유입은 잡히지도 않고 사람들이 도대체 이걸 하루에 뭐 몇 개씩 어떻게 쓸 수 있는 건지 다 거짓말 같았죠. 비어있는 그 흰 페이지에 커서만 깜빡깜빡 거리는 걸 보면서 무슨 말을 써야 되지? 나는 왜 이렇게 멍청한 걸까? 이런 생각 정말 수도 없이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000자 포스팅을 한 30분에서 40분 정도면 상위 노출 로직까지 맞춰서 완성도 있게 작성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내가 진짜 잘하고 있는 걸까? 이러한 막막한 감정을 갖고 계실 겁니다. 블로그를 하는 목적은 각자 다양하겠지만 결국에는 이를 통해 내가 가진 것들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로 인해 나에게 돌아오는 이득이 있기 때문인데요. 전문직, 자영업자, 광고대행사 등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매출이 목적일 것이고 직장인, 공무원 이런 개인분들은 브랜딩이 목적일 겁니다. 블로그 키워드, 글쓰기, 상위 노출, 블로그 꾸미기, 수익화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쌓였을 때 원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을 겁니다. 그 과정에서 제 컨텐츠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드리는 무료 자료들 그리고 고정 댓글 정보, 특강, 컨설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원하는 방향으로 도움을 받아가셨으면 합니다. 저희 블로그에 대한 데이터, 온라인 사업에 대한 데이터는 지금도 곱셈으로 꾸준히 쌓이고 있습니다. 구독자님들과 이 정보를 함께 나누며 블로그를 뛰어넘는 온라인 사업에 대한 이야기까지 앞으로도 꾸준히 함께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기는 하루 되세요.